네, 2020년 7월 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에 지명한 거에 대해서 좀 도저히 못 갈 수가 없네요. 좀 제 논평을 좀 발표하겠습니다.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한다는 거는 소가 웃을 이야기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국가정보가 뭔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조고와 진시황, 도림과 계르왕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이런 주제로 한번 제 의견성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뭔지 국가가 뭔지에 대한 제 의견 판단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일반적으로 정부라 할 땐 행정부입니다. 입법부와 사법부는요, 정부가 아닙니다. 입법부와 사법부는 통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만들거나 법에 따라 어떤 사법적 판단을 하는 제한된 기능만 할 뿐입니다. 그것이 상권 분립을 시킨 거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거지 행정부를 대체하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총리는 국가 원수입니다. 그러나 의원대학제 국가라면은 군주나 실권이 없는 대통령을 따로 뽑기 때문에 그들이 명목상 국가 원수는 되겠죠. 그러나 뭐 총리가 실질적인 국가 원수는 확실하죠. 내각제 국가에서는. 근데 이러한 정부에는 요즘은 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저희가 공부할 때는 외내저법, 국문농상, 건보교체문 해갖고 이제 행정부를 이루는 각 부서의 이름을 외웠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조직이 많습니다. 국가 원수는 이러한 정부 조직을 다 통합해서 지휘해야 하는데 근데 다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전공이란 게 있는 건데 의사 출신은 대통령이라면 보건복지에는 밝아도 뭐 외교나 이쪽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서실을 둬서 현대국가로 오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미국이 처음 대통령제를 할 때는 비서실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그야말로 비서만 있었지 어떤 뭐 수석 보좌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장관들이 대통령의 보좌를 하는 그런 기능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이 국가원수와 한 몸이 돼서 국가원수가 못하는 부분, 못 보는 부분을 같이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은 대통령에 이은 2인자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근데 이건 현대의 이야기고 과거의 국가인 군주제로 가게 되면은 군주를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거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또는 뭐 무슨 이조판사 이런 대감들이 아니고요. 환관이었습니다. 환관. 내시들이었습니다. 내시.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이 대감을 이루는 분들은 매년 또 몇 해에 한 번씩 과거를 봐서 뽑으면 쭉 보충이 되는데 환관은 시험을 봐서 뽑지를 않고 생물적으로 특징이 있어야만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관을 만드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신체적으로 그렇게 어떤 뭐 이렇게 변형을 주다 보면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환관은 잘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환관들은 국물 떠나서는 다른 데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군주를 모시는 게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생활 수단이다 보니까 지극정성으로 군주를 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신들로 구성된 대감보다도 환관 중에 아주 높은 사람을 태감이라 그랬잖아요. 태감이 더 실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군주국가에서. 진시황의 비서실장 격인 인물이 조고라는 건 뭐 잘 아실 겁니다. 이 조고가 결국은 그 대단한 진시황을 조정했잖아요. 그리고 이 진시황이 굉장히 영특한 사람인데 당대에 유학도 공부하고 법과사장도 공부했던 이사를 재상으로 썼습니다. 대단한 학자죠. 근데 이 이사도 진시황을 움직일 정도로 영특했지만 결국 조고가 통제하다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진시황의 아들 호해도 농락하다 죽인 게 환관 조고입니다. 그때 호해하고 조고의 관계에서 나온 유명한 얘기가 지록위마죠.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그랬더니 저게 어떻게 사슴이지 그랬더니 모든 신하가 조고의 눈치를 보면서 말입니다 라고 해서 이 군주를 흐리게 하는 그런 지록이마로 쓰는데 여기서 지록이마에서 유래된 일본의 유명한 말이 빠가야로죠. 빠가야로 바보라고 할 때 호해가 바로 바보죠. 조고한테 조롱당하는 그런 빠가야로가 나왔다고 하죠. 이 유능한 비서실장은 군주제나 또 지금 공화제 국가에 모두 필요하지만은 그 비서실이 너무 강력해지면 이렇게 폐해가 발생합니다. 근데 현대 국가에서는 더 이상 환관을 만들지 않아요. 신체적인 그런 어떤 강제를 강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권유린으로 보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비서실에 들어온 사람들도, 국가원수 비서실에 들어온 사람들도 평생을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거나 아니면 그 전에라도 전직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원수에게 충성을 다 밝히지 않습니다. 네. 여기 바로 이제 현대 국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지극히 충성을 바쳐서 그 대통령이나 그 군주를 조종하는 것도 문제지만 충성을 다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주택자를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여기 굉장히 호응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두 채를 갖고 있었던 모양이죠. 다 아시는 대로. 근데 값비싼 서울이 반포의 아파트가 아닌 청주의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건 뭡니까?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의 표현이죠. 내가 비서실장 끝난 이후에도 살궁리를 하겠다. 전직을 하겠다. 비서실장 이후를 대비하겠다는 거죠. 물론 핑계는 반포 아파트에는 아들이 살고 있다는 걸 댔지만 과거의 군주제 국가에서 충성을 바칠 때는 품일 장군처럼 아들 관창을 죽게끔도 했습니다. 이게 없는 거죠. 지금의 비서실은 충성심이 옛날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비서실이 약한데 대통령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이 많은 행정부서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가는 현대국가의 큰 문제가 됩니다. 자, 다시 또 국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봉건 시절의 국가는 군주제였죠. 그리고 지금은 다 공화제입니다. 근데 군주제의 가장 큰 맹점은 뭔가 하면요. 뭐 세종 같은 임금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독재입니다. 이 독재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게 공화제입니다. 공화제. 근데 이 공화제를 지금 현대국가에서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하고 있지 못해요. 군주제와 타협된 공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입니다. 둘을 합쳐서 내각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내각제는요. 결국은 군주제의 조정, 임금과 군주와 대신들로 구성된 조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 군주제의 조정에 있는 사람들이 임기가 있었나요? 군주가 바꿀 때까지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각제를 구성하는 각부 장관들도 임기가 없습니다. 그러한 장관들 중에서 장관을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그러죠. 영국에서는 서열 1번으로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뭡니까? 우리나라 조정 스타일로 한다면 영의정이 되겠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근데 영국에서는 프라임 미니스터 제1번 장관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총리 아닙니까? 국무총리. 일본은 지금 대신해서 이러한 그 장관들이 나왔기 때문에 공식 명칭은 외무 대신 뭐 무슨 대신 하고 그다음에 총리도 총리 대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내각제를 하는 나라에서의 그 장관들은 장관의 1번인 총리는 주권은 국민한테 있잖아요.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았어요. 네. 그 공화제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주권자의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내각제의 특징입니다. 내각제에서는 다수당만 국민이 뽑아주면 그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를 하는 구조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다수당만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장기 독재를 할 수 있습니다. 군주제의 맹점을 없애기 위해서 공화제를 도입했는데 이 완벽한 군주제가 아닌 내각제에서는 이런 폐해가 나옵니다. 네. 근데 다시 공화제의 뿌리가 로마에서 났는데 로마의 공화정을 보게 되면요. 군주는 당연히 두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의 주권자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선거로 처음엔 6개월인가요? 1년인가요? 그 정도로 집정관을 뽑았습니다. 집정관이 현대국가의 대통령이죠. 네. 그게 로마의 공화정입니다. 직접 뽑아야 됩니다. 이거를 내각제 국가들은 하지 못했는데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건국을 한 미국은 애초부터 군주가 없었으니까 바로 대통령제를 하면서 현대의 공화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국에서는 이 대통령이 임기 동안 황제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견제를 넣었습니다. 체크 앤 밸런스, 디바이드 앤 룰을 실현한 거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주권자의 대표니까 가장 큰 권한이 군을 통수하는 통수권입니다. 군을 갖고 국민들을 다 지배해버리면 황제가 될 수 있죠. 네. 그 유명한 시저가 그렇게 해서 황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통수권을 상당 부분은 국방부 장관과 육군, 해군, 공군 장관한테 위임을 하게 합니다. 미국에서. 네. 우리나라 대통령 그걸 모르시고 내가 통수권자니 다 알 수 있지 그러는데 우리도 위임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는 국방부가 있고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가 있는데 그거는 2차 대전 치르면서 그전에는 국방부가 없었어요. 육해 공군을 합쳐서 국방부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와 육해 공군, 해군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요, 통수권을 그 각 부 장관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또 나눕니다. 군령권과 군정권을 나눠서 군정권은 각 군 총장에 두고 군령권은요, 우리는 합참의장한테 줬는데 미국은 합참의장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Unified Combatant Commander라고 통합 전투사령부가 있습니다. 그 사령부 9개 겁니다. 거기다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군령권을. 그리고 이러한 군령권을 가진 통합 전투사령부하고 각군 총장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합참입니다. 거기에 서열 1번인 사람을 조정관으로 두는데 그게 합참의장입니다. 합참의장은 조정을 하는 사람이지 전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게 바로 합참의장인데 군을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건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의 어떤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조언 1급 군사참모를 누가 하는가 하면 합참의장이 하는 겁니다. 합참의장은 대통령을 통해서 군사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열리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닙니다. 이렇게 쪼개놓고 있는 것이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요, 또 하나 또 주목해야 될 게 우리가 참모총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참모총장을 육군의 총사령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각군의 총사령관. 참모 중에서 첫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또 북한에서는 총참모장 하는데 그것도 참모들 중에서 첫 번째 참모장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참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모, 군사참모의 보필을 받는 최고의 군 지휘관은 결국 대통령입니다. 그런 참모들 중에 넘버원이 참모총장, 총참모장.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군을 통수할 수 있도록 대통령한테 권한을 주면서도 여러 개로 나눠놓고 결국은 그 나눠놓은 모든 것도 대통령에 집중되도록 해놨습니다. 네. 따라서 군에 있는 참모총장도요, 군정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군을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쪼개놓고 있는 게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또 그러한 여러 지휘관들을 감시하는 기구를 뒀는데요. 그 기능은 적국을 염탐하던 정보기관을 통해서 주요 지휘관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국군에는 기무사고요. 미국은 군별로 있는데 육군에는 인스컴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and입니다. 우리말로 하게 되면 정보보안사령부죠. 줄이면 보안사, 정보사가 되겠죠. 네. 바로 이 부대가 그 육군 내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막는 대전복을 가장 중요한 인물로 여깁니다. 물론 공군에도 있고요. 공군은 AIA인가? 해군은 또 뭐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병대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통령은요, 그러한 정보부대를 통해서 각군을 감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타국으로부터 오는 위협도 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타국에서 오는 위협을 외교부만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몰래 타국에 들어가서 어떤 공작을 해서 상대를 움직이는 걸 해야 되는데 외교부는 다 공개된 사람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하던 정보부대들을 타국에 집어넣습니다. 그 공작을 하는 거죠. 그런 이유로 군 정보기관이 국가정보기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게 영국입니다. 영국에 MI5, MI6가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MI6를 비밀정보부, SIS, Secret Intelligence Service인가요? 그렇게 하는데, 이 MI라는 게 Military Intelligence, 군사 정보에서 왔습니다. 네. 군사 정보만 전문으로 하는 넘버 1, 2, 3, 5 중에서 어떤 거는 이렇게 해외 정보, 어떤 국내 정보 이렇게 쪼개놓은 게 영국의 MI5와 6라는 뜻입니다. 미국도요, 2차 대전 전에는 국무부도 정보 활동하고 육군부, 해군부가 또 FBI도 다 정보 활동을 다 했습니다. FBI는 국내에 들어온 간첩 잡는 거였고. 근데 적과 싸울 때는 육군부나 해군부의 정보기관이 많이 활동을 했죠. 근데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서로 통합이 안 되니까 41년도 7월 달에 국무부, 육군부, 해군부에 있는 정보기관을 합쳐서 OSS를 만듭니다. Office of Strategic Service. 전략정보국 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사전이 끝나니까 이걸 토대로 육군, 해군, 나중에 공군도 창설이 되죠. 그 다음에 외교에서 하는 국가정보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겠고 새로 만들어서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를 만듭니다. 그게 국가정보의 시작입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CIA는 방첩을 위주로 하는 미국의 FBI, 그 다음에 아까 인스컴 같은 군에 있는 여러 정보기관을 통합하는 게 미국 국방부의 DIA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하면서 그거와 다른 또 다른 국가정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반미 정권을 붕괴시키고 친미 정권을 세우는 그러한 공작입니다. 이거는 뭐 외교부가 하겠습니까? 육군부가 하겠습니까? 뭐 하기 어렵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기후를 잘 보면은 저 나라의 농업 생산이 어떨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나라에 대한 농업 수출을 하거나 뭐 어떻게 해서 힘들게 만들어서 미국, 친미 국가로 만드는 그런 대공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소련을 분고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라든지 뭐 이런 거 외교를 어떻게 하든지 큰 차원에 하면서 대통령을 보필하는 가장 중요한 비서실 기능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CIA는 대통령 차원에서 정보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음지의 정부가 됐고요. 뭐 흔히들 그림자 정부라고 할 때 딥스테이트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현대 공화제 국가에서는 환관, 태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 끝까지 충성을 당하는 비서실장이 없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저는 국가정보기관으로 봅니다. 국가정보기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한데 이거를 과거의 태감들은 자신의 개인기로서 군주를 보필했다면 현대의 국가정보기관은 시스템으로 국가원수를 보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정부 때 처음 정보부를 만들었다가 그 후에 안기부를 거쳐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꿔왔죠. 대통령 차원에서 이 기관들이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 그 전신도 그렇고 업무조정권을 이용해서 유사시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줬어요. 이제 준비된 기관이 있으면 하지 않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합참은 대간첩본부였거든요. 국내에 간첩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합참이 대처하니까 그때는 굳이 나서지 않아요. 근데 전담부서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가 하지 할 때는 바로 대통령을 대신해서 안기부나 정보부가 들어가서 업무 조정을 해서 네가 해 나눠줍니다. 세월호 사건 때는 바로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게 국정원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전담부서는 해경이 맞아요. 근데 해경은 능력이 딸려요. 능력은 해군이 갖고 있는 전담부서가 될 수 없어요. 그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국정원이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커진 건데 93년도 서해 폐리오 사건 때는요. 그때도 해경이 있었어요. 근데 해경은 능력이 없어요. 해군은 능력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바로 하기에는 자기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뒤에서 안기부가 어떻게 조정을 했는가 하면은 그 사건 대처는 해경과 그 뒤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그 지방을 지키는 군부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군부대는 육군이란 말이에요. 거기 충경부대인가 있죠. 근데 그 부대는 뭐 바다에서 작전 못하니까 그럼 바다 작전을 하는 해군 2함대, 서해함대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2함대한테 맡기면서 해군 본부가 전체 차원에서 대응하면서 서해 페리오 사건을 조기에 종결했던 겁니다. 그게 뒤에 안기부의 업무 조정권이 있는 거죠. 이렇게 했던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국정원법에 따라서 각 부처의 그 보안 감사를 하는 권한을 이용해서 업무 조정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보안 감사를 하는 거를 국내 정치 개입으로 보고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민주화로 알고 곡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을 내놓는데 그게 각 다른 부서 하는 일과 상충이 돼버려요. 네. 지금 뭐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올라버리고 하는 이런 모순들이 마구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뭐 나눠주니까 오히려 경제는 죽어버리고. 네. 우리 홍남기 재정기획부 장관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이 2년 만에 된 정권이 둘이 어떻게 섞이는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딱 판단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종합적으로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정보원인데 그걸 지금 기능을 죽여놨지 않습니까? 대통령 비서실 입장에서 전체를 봐줘야 되는 게 바로 국정원에 그걸 못하게 해놨잖아요. 비서실은 그런 능력이 없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비서실이고 국무총리실 밑에는 국정조정실인데 둘은 능력과 실력이 안 됩니다. 조직이 역시 크기는 국정원이 제일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도록 막아놓은 게 이 정부라는 얘기입니다. 국정원의 능력을 제가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요. 외교 능력이 외교부보다 국정원이 세요. 저 국정원 아이오들 해외 나가면 이렇게 가끔 만나보는데 우리 대사랑 대화할 때보다 훨씬 더 상대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무관보다도 군사 문제를 그 나라 문제를 국정원 아이오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느낌 많이 받을 때가 많아요. 그건 왜냐하면 상대국 정보기관과 바로 통하기 때문에. 통일부보다도 더 대북 활동을 많이 한 게 국정원이라는 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할 때 외교부가 움직이면요, 미 국무부 통해 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정원 통하면요, 국정원이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누가 유력하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 지원을 하면서 백악관 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바로 해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한미 동맹이 좋을 때는요, 외교부가 한미 정상회담 만드는 게 아니라 국방부가 나서가지고 바로 대통령이 군통 속거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바로 한 큐에 만들어내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실질적인 외교를 국정원이나 국방부가 더 할 수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만 국가를 이해합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게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일본 주축국인데, 삼국 동맹인데, 삼국 동맹을 세 나라 외교관인 대사가 모여서 합의한 게 아니에요. 삼국의 무관들끼리 합의한 겁니다. 군사위기가 더 무섭습니다. 외교는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그냥 잘 지내자 뿐이지 하나하나 군사위기에 들어가거나 무역위기에 들어가면 다 실무자가 따로 있거든요. 외교의 핵심은 군사와 무역인데, 이 부분은 국가기관이, 국가정보기관이 오히려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군사위기까지 하는 국가정보의 수장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외교 수장은 공개해도. 왜 공개하지 않는가 하면, 상대국의 우리나라의 국가정보기관장의 특징을 알면요, 그 사람의 성격에 맞는 공작을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군에서 사단장이나 군단장, 군사령관 임명할 때 거의 프로필 공개 안 합니다. 프로필 공개하는 순간에 뭐 학교가 어디다 아는 순간에 바로 공작 들어옵니다. 영국의 MI6 기관장이 공개된 건 최근입니다. 얼굴도 공개 안 했어요. 얼마 전에 뭐 스텔라라는 여자를 공개하고 그랬는데, 미국의 CIA나 FBI도 기관장 공개 안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국가원장도 우리나라는 뭐 공개를 해버리는데, 우리나라 국가원장이 대통령 다음으로 강한 경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국무총리보다 훨씬 강한 경호를 받는 건 그만큼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보는요, 과학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도대로 상대를 움직이게 하려면 심리학은 물론 상대 국가 지도자나 주요 기관장이 무의식까지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또 그 집안의 내력을 다 조사해가지고 거기 단서를 얻어갖고 포섭을 들어가는 게 공작의 시작이고 그 나라의 외교의 시작입니다. 아주 그 나라 실력자에게 부드러운 접근을 해서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공작이고 외교입니다. 그래서 상대도 우리한테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기관장을 임명할 때는 신원을 공개하지 말고 가급적 베일에 가립니다. 공개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박지원 씨는 너무너무 공개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박지원 씨를 임명하지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박지원 씨는 대북 특사를 하면서 너무 많이 북한에 공개됐습니다. 이분이 99년인가 2000년도에 문화부 장관 하다가 특사로 캠핑스키 호텔 중국에 가서 북한 누구 만나갖고 남북정상회담 만든 이후로부터 이후 여사 북한 갈 때까지 계속 북한 드러나놨거든요. 너무 많이 했잖아. 이분은 밀사를 할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이 할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 상대한테 다 알려진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에 임명하는 거냐, 난센스 중에 난센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성격과 뭐 약점을 이용해서 역영공작은 바로 들어오거든요. 이것은요, 과거 미국이 중국과 국교를 틀 때 키신저를 보좌관을 집어넣어서 파키스탄 거쳐서 중국 들어가서 만나게 한 다음에 미중 정상회담 만들었잖아요. 키신저가 그 다음에 외교안보 특보로서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그분하고 헌팅턴 교수하고 세무얼슨 교수가 하버드 대학 국제정치학 하면서 굉장히 삼거두였는데, 그런 큰 밀사를 했죠. 그렇게 밀사를 한 사람을 미국 대통령이 CIA 장으로 쓰던가요? 절대로 안 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걸 하나요? 국가 수준이 떨어지고 대통령이 실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키신저가요, 지금 미국은 여야가 합심해서 펠로시하고 트럼프하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습니까? 펠로시가 트럼프가 던진 연설문을 찢어버릴 정도로 사이가 안 좋은데도 대중 무역 전쟁에는 일치 단계에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최근까지 친중 행사를 보였던 것은 바로 키신저입니다. 밀사는 상대국가 오랫동안 밀사를 한 사람은 그 나라 사람이 됩니다. 근데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이 임명하겠다고요?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시지 차라리. 박지원 씨가 친북적 활동을 해온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죠. 친북이 무슨 내통을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서로 좋게 지내도 그런 거죠. 아마 전 세계 기관장들이, 정보기관장들이 한국의 국정원장 임명을 지켜볼 겁니다. 어떤 실수를 하나 우린 저걸 하지 말아야지 하는 차원에서 볼 겁니다. 그 또 하나, 정치를 아는 사람이 정보기관장을 하게 되면요, 이것도 국내 정치에 큰 문제가 됩니다. 미국이 FBI를 처음 만들었어요. 24년도인가 만들었을 때 그때 29살짜리인 에드가 후보를 FBI 국장이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연사할 때까지 48년간 FA 국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정보를 다 알아요. 정치인보다 더 많이 알아요. 자기 재임 중에 재임을 한 대통령이 많아서 48명의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들이 후보로 손을 못 댑니다. 대통령 약점을 다 잡고 있습니다. 네. 정치를 아는 정보기관장이 있으면 정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 씨는요, 정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정치 구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에 앉힌다고. 이거는 대통령의 자해행위고 자살행위입니다. 정보를 장악한 조고가 진시황을 지배했다는 사실을 모르나요? 그 똑똑한 이사까지도 지배하고 죽은 다음에 호해까지 지배했는데, 남북관계를 위해서 박지원 씨를 임명하겠다는 건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 순진하고 순진한 발상입니다. 그분은 국정원장 하기에는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국회의원 할 때 국정원서 소외된 세력으로부터 비밀리에 정보를 제공받아서 툭툭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국정원 내에 자기 인맥이 있다는 거고, 국정원장 가게 되면 그 조직을 이용해서 사조직으로 국정원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죠. 사유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하셔야죠. 그런 검토도 안 하고 덜렁덜렁 임명합니까? 제2의 후보를 만들 생각입니까? 국정원에는요, 저도 국정원은 자세히 모르지만 특수활동비 말고도요, 엄청나게 돈이 많습니다. 국정원 직원들하고 만나보세요. 영수증 잘 안 받지? 그 친구들 영수증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요. 그리고 더 공작비란 명목으로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무슨 사건이지? 흑금성 사건 등등 추적할 때 보니까 국정원 기조실에서 내려온 돈은 20억이라면 그걸 국장이 받아서 내려갈 때는 15억, 팀장 할 때 같은 뭐 10억, 5억, 마지막에는 3, 4억 밖에 안 가대. 중간에 다 띄어먹어요. 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으니까. 띄어먹어서 다 냈었겠죠. 인마이 포켓 안 했다고 보는데 그 정도로 돈이 많습니다. 그 돈을 마음대로 쓰도록 하겠다고요. 대통령도 모르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소가 웃을 이야기죠. 소가 웃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 대통령 이번 인사는 너무 나이비하다고 보고요.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앉힌 거는 이분이 공작비를 써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때는 이제 국정원이 따로 있었지만은 또 별도로 2억 달러를 현대한테 받아서 북한에 줬잖아요. 여기 개입한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한번 해봐라. 국정원 돈 써봐라 하는 건데 이게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제가 경고를 드린 겁니다. 공작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거는요, 대통령의 권한을 포기하는 거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아까 제가 좀 이렇게 어절하게 설명을 오래 했는데, 체크 앤 밸런스 디바이드 된 룰인데, 그거를 어기는 행위입니다. 힘이 한 군데로 모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국정원장을 누가 감시해야 됩니다. 그거 생각하고 하셨나요? 커닝한 사람 임명할 땐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상대에게 많이 노출된 공개활동을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국가정보기관을 맡긴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자살행위입니다. 물론 이 대통령께서는 여당이 절대다수니까 청문회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특정인을 믿어버리는 국가원수는요, 국가원수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의 계로왕이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고구려 장수왕의 침공을 받아갖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한 백제의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도전적인 사람이었는데 고구려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똑똑한 그때는 중이 똑똑했죠. 도림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도림이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이죠. 바둑을 잘 떴대요. 계로왕이 바둑을 좋아해서 푹 빠집니다. 그래서 바둑만 두고서 이제 했으면 되는데 그 외의 문제도 사기하고 하니까 이제 계속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포섭이 된 거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라 그래서 뭐 도성도 짓고 왕궁도 짓고 하다 보니까 국고가 떨어집니다. 근데 근데 겉보긴 좋으니까 좋다 그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결코 좋은 상황 아닙니다. 이럴 때 공작비 쓰고 싶겠죠. 그리고 도림이 어느 날 호련히 사라지고 난 다음에 장수왕의 지시를 받은 걸루중상 등 고구려군이 쳐들어옵니다. 이 걸루중상은 누군가 하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탈북자겠다. 탈백자입니다. 백제에서 탈출해서 고구려로 온 아주 백제의 한을 품은 계로왕의 한을 품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성 전투에서 딱 계로왕을 잡고 나서는 기록에 따르면 삼국사기 보는 책이 이건데 여기에 따르면 직접 왕의 낯을 향하여 3번 침을 뱉고 죄목을 따진 다음 아차성 밑으로 묶어 보내어 죽게 하였다. 침을 3번 뱉고 죽게 했네요.
이때 백제가 사실상 멸망합니다. 그래갖고 저 웅진으로 도망가서 다시 이제 복국을 해서 간신히 살아나는데 삼국사의 백제봉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비서실이 없는 게 지금 문 대통령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북한과 가까운 일을 국정원장에 임명하게 되면 이건 정말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타국에도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공화제를 한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하신 거고요. 과학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네. 국정원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데 차고 넘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거기다 임명하게 되면 사조직화 해가지고 후보처럼 됩니다. 적과 내통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미필적 고의일지라도, 물론 일부러 이렇게는 안 하겠죠. 미필적 고의일지라도 그런 결과가 나오면요,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김재규가 한 행위, 문세광이 한 행위에 대해서 뭐 내란이냐 아니냐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전두환에 대해서는 쉽게 내란이라고 12.12년 하면서 그런 세력일수록 김재규가 한 거, 문세광이 한 건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이건 난센스입니다. 미필적 고의라도 고의는 결과는 그겁니다. 저는 국가정보는요, 국가정보라고 하는 남북교류, 이거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거꾸로 가는 게 문 대통령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대통령한테 드리고 싶은데, 좀 책 좀 보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책 좀 보시란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문정인 지금 대통령 특보가 쓰신 책 중에, 만든 책 중에 국가정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의 공작 부분을 제가 썼습니다. 그 책을 보시거나, 그 책이 오래됐으면요, 이런 책도 있습니다. 최평길 교수가 쓴 국가정보학, 이런 걸 좀 보시면서 국가정보가 뭐고 어떻게 해서 이게 된 것이, 뭐 특정한 국가에 보내서 외교를 트고 뭐 이런 거, 그건 밀사의 기능이죠. 국가정보 중에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국가정보로 가면 안 됩니다. 문정인 선생 좋아하시니까 문정인 선생이 한번 국가정보를 한번 구해서 보십시오. 거기도 이렇게 하라고 돼 있지 않을 겁니다. 문 대통령께서 좀 숙고를 하셔갖고 인선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